네, 이번 시간은 뉴스젠의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오늘은 진보정당의 선명성을 내세우며 당 쇄신과 세대교체를 이끌 새 당 수장이라고 하실 수 있죠. 수장으로 선출되신 분이죠. 지난달 새 대표로 취임한 이후에 바쁜 행보를 이어나가고 계신 정의당의 김종철 대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9일 정의당 대표로 선출됐으니까 이제 한 달이 다 돼갑니다. 며칠 안 남아 한 달 딱 맞추려면요. 네네.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이제 진보정당 운동 활동한 게 99년에 민노당의 당시 권영길 대표와 같이 하면서 시작을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활동했던 것과 또 당의 대표를 맡아서 했던 활동은 좀 다를 것 같은데 지난 한 달 좀 안 됐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이전에는 제가 이제 대변인을 좀 했었고요.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대변인요. 이제 또 노회찬 원내대표 시절에는 이제 비서실장을 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제가 어떤 의견을 내고 그 당의 어떤 입장을 뭐 대변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물론 최종 결정은 이제 당 대표나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 하셨는 건데 이제 막상 제가 대표가 돼서 뭔가를 결정해야 되고 뭔가 책임을 확실하게 그 성과를 내야 되는 입장에 서니까 좀 무게가 좀 다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심상정 전 대표의 뒤를 이어서 진보정당 2기 시대를 열었는데요. 새로운 진보 의지를 발굴하면서 동시에 진보의 금기를 깨겠다 이렇게 말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 겁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 그 전에 이제 얘기되지 않았었던 아주 새로운 의제를 갖고 나오면서 국민들이 이제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이런 정책이 앞으로는 필요하겠구나라고 좀 열광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어떤 이 불평등 양극화 시대에 좀 더 선명한 대안을 얘기해도 상관이 없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이 소득 불평등도 심각하지만 자산의 불평등도 굉장히 더 심각해지고 있어서 특히 부동산 폭등하고 그러면 그게 엄청난 변수가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기본 자산을 좀 마련해 드려야겠다 국민들께. 그런 기본 자산 제도 같은 걸 좀 저희가 연구해서 이렇게 더 발전시켜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앞서 말씀하신 그 진보의 금기를 깨는 정책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현재 연금 문제가 이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의 사항이 돼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그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의 적자가 매년 쌓이고 있고 그리고 노후 측면에서 봐도 이렇게 굉장히 좀 국민연금하고 비교해 보면 좀 많은 그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특수연금들을 국민연금으로 이제 통합해 가면서 노후도 좀 더 공평하게 하고 나라의 재정 적자도 좀 줄여나가는 이런 거를 좀 금기를 깨듯이 좀 얘기해야 된다. 그 통합 주장은 상당히 주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은 이 공무원 교사분들이 상당히 섭섭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공무원 교사분들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오셨고 지금도 하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로 가는 게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해야 할 말은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연금 개혁 같은 경우에는 과거 진보정당 정책과는 결이 많이 다른데 당 안팎에서 반응이 어떻습니까? 일반 국민들이나 당원들께서는 좀 좋아하시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계속 논의가 되어 왔고 사실은 역설적이게도 그걸 처음으로 건드렸던 정부가 그 박근혜 정부거든요. 박근혜 정부 때 2015년에 한번 조정을 해서 약간 갭을 줄이고 적자를 조금 줄인 사안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개혁 정부라고 하는데 그런 걸 전혀 손을 대고 있지 않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희 진보 정당, 정의당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솔직하고 그리고 과감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공무원 노조나 전교조는 당연히 교사 노조는 좀 섭섭한 마음이 있죠. 그래서 근데 그분 잘 설득을 좀 해 나갈 생각입니다. 뭐 다른 얘기입니다. 아까 이제 진보정당 2기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는 굳이 보자면은 민주화 이후에도 권영길, 담병호 이런 시대, 그 다음에 노회찬, 심상정 이 시대 한다면 3기쯤 되지 않나 느낌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다만 노회찬, 심상정 두 분은 권영길, 담병호 그 두 분보다는 훨씬 젊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같은 시기에 국회의원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통칭으로 1기를 치는데 그 세대별로 보면은 그 권 대표, 단 대표가 1기,
심, 노 네. 이 두 분이 2기, 제가 한 3기 정도로 예, 볼 수는 그전에 있습니다. 중간에 이정미 대표도 있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네, 네네. 그렇게 2.5기 정도 제가 됐어요. 생각이 나서 제가 질문 진짜로. 드려본 네. 겁니다. 뭐 이제 정의당 지지율 뭐 과거에 민주노동당 뭐 13% 받아서 17대 총선인가요? 그때 열세까지 했을 때요. 그때. 그렇습니다. 네. 그 이후에도 이제 그냥 여론조사 등에서 지지가 나왔었고 통합진보당 때는 여러 세력이 통합해서 지지가 많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네네. 그런 것을 비춰본다면 근래 지지율은 계속 이제 예전만 못하고 있다. 네. 이 중에서 일부 그 배경으로 하나로 그동안에 너무 지금 민주당과 너무 행보를 같이 하면서 이른바 이중대 이미지가 너무 강했지 않나 이런 것도 있으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저희 독자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요. 근데 가장 언론의 이슈가 되는 게 예를 들면 이제 양당 간의 그 거대 양당 간의 정쟁 프레임이 붙었을 때 네. 누구 편에 서느냐 이런 것들이 항상 그 이슈가 됐었어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조국 전 장관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의당만의 독자적인 어떤 정체성을 국민들한테 이렇게 잘 부각을 못 시켰다라고 하는 문제가 좀 저희가 인식을 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 양당 간의 어떤 국민의 민생하고 상관없는 정쟁 프레임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이제 막 추미애 장관 불러놓고 막 그 정부 대정부 질의할 때 맨날 그 얘기만 한다든가, 아니면 법사위 감사가 윤석열 감사가 되는 이런 양태에 대한 평가보다는, 그런 거에 대해 저희가 함께 매몰되기보다는 저희는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국민들에게 직접 다가가는 그 발언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조금씩 지지율을 다시 올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른바 그 보수 정당들이 집권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민주당과 조금 더 강한 뭔가 헌신석이라든가 진보 정당들이 전투성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었는데, 민주당 계열이 오히려 집권해 버리면서 정의당과 같은 진보 정당의 역할이 독자적으로 필요한 것이 얼마나 있을까, 오히려 영역이 줄어들었던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좀 의아하시겠지만은 좋은 측면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에 대선 때 공약, 그리고 20대 국회 2016년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을 보시면은 굉장히 진보적입니다. 그 정의당 그렇죠. 공약하고 굉장히 그렇죠. 아주 큰 차이가 안 날 정도로.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은 10년 동안 야당으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있으면서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 정당 그리고 진보 시민사회 공약을 많이 흡수를 했어요. 대표적으로 뭐 원전 탈피라든가 아니면 좀 증세를 통한 복지 실현이라든가. 근데 문제는 집권하고 나서는 이게 계속 후퇴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뭐 이렇게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만 재산세라든가 주식 양도차익 과세라든가. 그래서 역시 이게 좀 집권을 하면 다시 기득권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비판을 하고 그 진보 정당다운 그 정체성을 국민들한테 확실하게 보여드릴 그런 생각으로 그럴 경우는 있습니다. 이제 보수 진보의 프레임보다는 여야의 프레임이 더 클 수도 있겠네요. 권력을 가진 기득권과 나머지 야당의 비판적인 성향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주택 오늘 그 재산세 인하 문제라든가 그다음 주식 양도차익 과세 그 유예시킨 거 있잖아요. 그 과세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거는 국민의힘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관철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는 확실히 이 어떤 세금 정책이나 이런 주요 정책에 있어서는 저는 더불어 국민의힘이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네, 또 민주당이 내년 4월에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하기로 한 것을 두고서 정의당이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는데 일단 어떤 이유인지 궁금합니다. 먼저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정당이 뭐 서울시장, 뭐 부산시장 이런 내는 거에 대해서 후보 내는 거에 대해서 다른 정당이 비판할 수는 없는 건데 저희가 비판하는 핵심은 다 알려졌지만 그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당 대표 시절에 보궐선거를 만든 그 책임이 있는 정당은 후보를 내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그걸 당원 당규에 규정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한 번이라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지킨 적이 없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이 일어난 배경은 부산에서 오거돈 시장의 성비위, 그리고 본인도 인정을 했고 재판도 이제 들어간 것이고, 박원순 시장은 그것을 본인께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또 이렇게 생을 마감하셔서 피해자가 있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신들의 책임으로 치러지는 이 선거에 최소한 당원 당규를 지키려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저희로서는 비판할 수밖에 없고,
특히 여성 단체라든가 뭐 이런 곳에서 굉장히 많은 비판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의당도 후보를 낼 예정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단일화 여지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염두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 아. 그동안 2010년 지방선거 때 보자면 득도되기도 하고 오히려 이제 네. 독자적인 기반을 약화시키는 것이 되기도 했는데 앞으로도 좀 이렇게 뭔가 그런 전략을 고려를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저희가 단일화를 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2012년에 심상정 후보가 그 진보정의당 후보로 나왔다가 문재인 후보 지지하고 사퇴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단일화 있는데 그때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에 엄혹한 시절에 어떤 이거 좀 바꿔봐야 되겠다 해서 같은 야당 민주개혁 진영 야당으로서 그걸 했던 것이고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에 있고 보수 야당으로서 국민의힘 그리고 진보 야당으로서 이제 정의당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저희는 저희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국민의 선택을 직접 받아야죠. 네, 이제 국감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나머지는 입법 시기이고 또 하나는 예산 국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정의당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해 놓은 상태인데 이제 반대로 이제 뭔가 이게 오히려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라고 경영계에서는 이제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대립 중인데 뭐 어떻습니까? 이거 정기국회에서 어떤 거 처리 가능할까요? 아니면은 다른 뭔가 정당이라든가 의원들이 좀 같이 지지를 해줘야 할 건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조금 저희가 우려하는 것이 이게 기업 경영을 위축시킨다는 얘기는 약간은 그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게 이제 대표이사가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걸 책임지지 않으면은 처벌받을 수 있다. 이 조항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어떤 가치를 우선시할 것인가 볼 때 대표이사가 이거에 좀 위축될 수 있다 이런 부분하고 노동자가 매일 7명 정도씩 죽고 있는데 네. 이 중에서 요 사망률을 줄이는 것 중에 어느 가치를 우선시할 거냐고 국민들한테 다 물어보시면은 예. 당연히 사망률을 줄여야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어떤 그 기업 경영이 위축되기 때문에 이 법안 처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동의하기가 어렵고 근데 안타까운 것은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뭐 박주민 의원이라든가 우원식 의원이 정의당과 같은 중대재해기업 처벌 그러니까 대표이사의 책임을 묻는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당론 차원에서는 대표이사보다는 어떤 현장 관리자의 책임을 더 묻는 방식으로 아하. 좀 후퇴하는 것을 논의가 또 되고 있다고 그래서 굉장히 우려 섞인 시선으로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 정의당은 좀 더 압박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좀 더 개혁적이고 이 법안에 동의하는 취지에 동의하는 분들과 함께 뭐 해서라도 민주당이 좀 그런 선택을 하지 않도록 좀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같이 지금 민주당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는 뭐 정의당은 당연히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겠네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예. 그런 그 좋은 법은 당연히 동의하는데 근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예.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예전에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시절에 내놓은 공정경제 3법에서 좀 후퇴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어떤 이렇게 재벌 기업들 같이 큰 기업에는 보통 사회이사를 당연히 두게 돼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한 명 이상을 노동자 이사 그러니까 우리 사주 조합에서 예, 추천해서 하게 돼 있는 조항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엔 그걸 뺐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후퇴하면 안 된다. 저희는 노동자들이 이 사회에 한 명 정도는 그러니까 유럽 선진국처럼 들어가 있어야 그 기업이 좀 더 건강하게 경영을 하는지 감시할 수 있고 또 그것이 노동자들이 이 사회에 들어가 있어야 노동조합하고 이렇게 불필요한 마찰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쪽에서는 나름대로 빼게 된 또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마 우리나라 이사회가 어떤 또 이제 대주주의 어떤 그런 걸 확실하게 보호해야 된다. 왜냐하면 대주주들이 이사들을 다 임명을 하는데 예. 그리고 심지어 사회이사도 대주주들의 영향력 하에 있었던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사회에서 뭐 특별한 게 반대가 없었는데 노동자 이사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좀 껄끄러운 얘기를 하니까 예. 그런 이렇게 좀 민주적이고 이렇게 회사를 좀 가급적이면 민주적이고 좀 더 개방적으로 운영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싶은데요. 저는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라면은 애초에 야당 시절에 공약했던 대로 그런 걸 지키는 게 좋다.
그래서 정의당은 그런 부분을 좀 추진할 생각입니다. 예. 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했을 때 김 대표께서 이스타 노동자 관련 지원 방안을 요청을 하셨었죠. 네. 정의당에서 생각하는 해법이 무엇이고 국회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날 뭐 다른 분들이 워낙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덕담만 주고받고 계셔서 제가 네. 약간 뭐 쓴소리라면 쓴소리 예. 뭐 물론 노동자들이 또 단식을 하고 계시니까 이스타항공 제가 노동자들 그 단식하시는 박이삼 위원장도 만나 보면은 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상직 의원 이스타항공 대주주가 여러 가지 문제를 벌이고서 이걸 이제 막 손을 털는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근데 후보 시절부터 논란이 됐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이게 공천을 준 것도 유감이고 그런데 이제 이상직 의원이 이거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이스타항공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안이 좀 있을까 물어봤더니 예. 이 코로나 위기가 오기 전에는 그러니까 항공산업이 저가 항공사도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고 이스타항공도 어떤 이렇게 재무 구조가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러한 양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 위기 때문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이제 그 완전히 매각 단계로 들어갔는데 그러면 정부가 일정하게 뭐 융자를 해서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도와주면은 나중에 그게 정상화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 어떤 융자 받은 것을 돌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그러니까 코로나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업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적인 차원에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네, 그리고 여행이 활성화되면서 저가항공사, 소위 LCC라고 하죠. 이스타항공도 그 중에 하나인데 이게 좀 올라가고 있는 와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대우조선 같이 큰 회사한테는 막 수조 원을 들여야지만 이게 저 회생이나 유지가 가능하지만 이렇게 조그만 회사들은 예. 조금의 지원으로도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걸 좀 요청을 했고 전향적으로 검토를 논의가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연구가? 그 자리에 함께 계셨던 이낙연 대표께서는 뭐 적절한 매수자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처럼 말씀을 좀 하시면서 좀 대책을 마련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좀 그래서 기대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네, 진보정당 지난 역사를 보면 원외인사가 당대표를 맡은 게 참 이례적이잖아요. 민주노동당 시절에 김혜경 네, 당대표를 김혜경 대표 네, 그 있었고, 뒤로내도 처음인데요. 그만큼 당원들 기대가 클 것 같습니다. 당대표로서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 듣겠습니다. 네. 제가 당대표를 원외 인사인데 하게 됐던 결정적인 이유는 당원들께서 지지를 많이 해줬으니까 됐겠죠. 예, 근데 왜 지지를 했냐 보면은 저는 좀 그 파격적이고 선명한 진보를 내세워도 지금 국민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한 얘기를 하고 금기를 깨는 얘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민 여러분들께도 그런 걸 통해서 더 많은 정의당의 가능성을 보여드릴 테니까 네. 좀 많은 관심과 지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선명한 진보 정당 노선을 강하게 대표로서 이끌어가겠다 그런 얘기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뉴스앤의 파워 인터뷰 지금까지 정의당의 김종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